예,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본 논문은 그 경매 절차에서의 공신력과 부당이익을 반환해 본 이제 독일이나 일본 법제를 통했는데 제가 올해 3월달에 선행 논문으로 또 공신력 관련해 갖고 썼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잖아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거는 즉 판결문이나 공정정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걸 말하고, 임의경매는 건전한 걸 설정해갖고 거기에 비해서 하는 건데, 법무사들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옛날 같은 종이로 하면 한 달 경매 개시 결정도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한 3일이면 돼요.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논의는 임의경매를 기본으로 해요.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은 256조에 꼭 공신력을 임의경매에서 인정한 것처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판례는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임의경매. 근데 강제경매는 판사가 일단 보잖아요. 이 판결문에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있는 5명 이상이 있는 데서 그 공정정서하고 거기다 그 정보에다 나중에 집행물 발급받아 하기 때문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조문에도 없는데 오히려 공신력을 인정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학회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대법관이나 부장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님들 그리고 또 한국교수회에서 많이 하는데, 워낙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사실 잘 안 건드리는 주제인데, 공신력을 제가 전체를 통합해갖고 한번 발표를 했고, 부당이득은 제가 최초로 이 발표를 한 거예요. 또 자랑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학교에 다시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만 하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빨리 해드릴게요. 원래 아무리 잘해도 오래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다 끝낼게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래가서 임의경매가 여기 키워드예요. 이 강제경매는 논대로 해도 이거의 양은 더 많아도 실제로 논의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자, 이래서 2018 가하고 2023 가합하기인데 이게 사실 78대예요. 이게 처음에 그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의 그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결을 거부해야 됐기 때문에 다 최근 판결이에요. 자, 경매 절차에 이제 공신력하고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원래 민법에 741조에 내가 부당이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 경매에 보면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경매 넣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듣기가 이제 돼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서도 보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도 많이 하고, 이게 그 이제 대금이 이제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저감되고, 경기도는 물건의 종류 없이 30%씩 저감되잖아요. 2005년 이전 때에는 내가 쓰는 가격이 10%를 입찰 보증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은행에 가보면 그 법원이 다 조은행이었어요. 조은행, 지금의 그 신한은행. 근데 그 이후에 막 사람들이 은행 그 왜 그렇게 많이 우리도 은행 하자 해가지고 국민은행 뭐 농협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이게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딱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왜냐면 초일 불산임이 걸랑요. 민사든 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각 불허 신청이란 말이에요. 민사집행법 121조 7가지 사유. 그 사람들은 요즘 그러잖아요. 막 공 하나 잘못 써가지고 한국부터 해가지고 내가 매각 물건 명세서 이래 봤는데 권리 하자든 여러 가지가 있어. 5호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 제대로 안 한 거. 감정평가서에 갔는데 평가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감정평가서에 여기 계신데, 거기서도 그거에 따라서 재량으로 이제 숫자 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거에 특집 잡아가지고 제가 많이 깨거든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다음 주 일주일까지가 매각 불허가 신청인데,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주는 게 있으면 확정되잖아요. 그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원래 지금은 내가 쓰는 가격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낙찰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내는데, 즉시항고 때는 또 항고 보증 공탁을 내야 돼요. 공탁에는 5가지가 있는데, 변제 공탁, 집행 공탁, 보증 공탁, 담보 공탁, 몰치 공탁이 있는데, 이 보증 공탁을 또 내야 돼요. 이때는 옛날처럼 내가 쓰는 가격에, 그럼 재판 들어가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다 보면 돈 다 날라가요. 내가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일 그 메가 대금 납부일을 준단 말이에요. 요때 할 수 있는 게 메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인데 이 전체적인 거 아울러 가지고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독일 민법은 베개배인데 그 판례는 베개하 뭐 이렇게 쭉쭉 나가요. 이게 812조 이하 문제부터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업적 보장이라는 Postural Remedial Compens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가지고 얘네 나라에는 어떠하기 때문에 도입하자 이런 입법론을 제시하죠. 그 논문은 사회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빡세요. 학술지 논문이 박사 논문 이런 거보다 학술지 논문 통과가 제일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론에 보면 연구의 목적이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기초했고 이게 경매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하는데 경매는 싸게 받는 줄 아는데 저 경매는 한 28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주식도 그렇고 이 부동산도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요.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도 나중에 보면 소송 당해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소유권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들어보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 봤었을 때 부당이득하고도 연결돼요. 이게 봐봐요. 공신력을 인정해갖고 얘가 다 믿게 해줬으면 이게 또 아까도 내가 불허가나 내가 하겠지 취소도 마찬가지. 이 낙찰자는 부재가 될 수가 있지만 소유자나 다른 이해관계에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의 경매를 넣어도 강제 경매처럼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이의도 들어오고 송달도 많이 해요. 처음에 송달료 인지 조금 내면 나중에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다 알고 거기 유심 보고 이끌라면 등기부가 또 바뀌면 다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 다 날려야 돼요. 이거에 접점에서 이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 부당이득 관계에 대해서 이게 금기시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게 맨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어려워요. 대법관님들도 어렵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제 이해관계에 권리 충돌이 야기될 공신력의 인정 여부 그 한계를 분쟁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커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특히 매수인의 선의보와 경매 절차 확정성 확보는 경매 공신력의 핵심적 요소를 작용하지만 이러한 보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의 공신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청의 문제 법적 쟁점. 이제 경매 절차에서 부당이득 반환청의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이제 경매하자 있는 절차를 진행된 경우, 그리고 납부한 대가를 받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적 권고와 관련됐는데요. 대법원 경매 절차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수도 판시한 바 있는데, 그러나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매수인의 보호 필요성과 경매 절차의 안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2018다가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 제가 그 논문에 뒤에 보면 그거를 분석 완전히 해갖고 다 갈아 씹어가지고 각주에다 달아놨고요. 이전 논문에도 써놨어요. 근데 2023다가 이건 전원 합의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바뀐 게 아닌데 뉘앙스로 판단해야 돼. 대법 우리가 무슨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대법 우리는 수험 공부할 때는 대법 판례가 이건 O야. X에 하지만 모든 판례에는 그 뭐뭐 하지 않는 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내가 이거 주로 다른 걸 하면 이걸 따오는 거고요. 그 예외적인 사유는 나는 이거를 포스피해서 하는 건데 행간에 숨어 있는 그거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썼던 논문 각주를 다 놨죠. 요거를 이제 통합해놨고요. 요 또 이제 2018다는 경매 절차의 공신이 그 한계를 다루면서 매수인의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2023다는 경매 절차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공신력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둘 간의 조화가 중요해요. 법적 안정성과 부당이득 반환 균형 조정 논의 이것도 쭉쭉 있고요. 공신력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경우 경매 절차 하자가 존재하도록 매수인은 낙찰자가 바라맞추는 불합리한 연결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당이득이라든지 공신력까지 이게 원래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교수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똑똑한 법관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안에서는
이 법을 알아도 이 사회가 참 흘러가려면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따지기 때문에 조화롭게 항상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의 공신력 법적은 이제 부당에 관한 충돌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신력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부당에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공신력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 공신력이 아니고 등기에서 말하는 공신력. 우리가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이거 하면 너무 길어져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이든 대외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받고 하니까 상담 다 해드릴게요. 질문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야지 제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수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돼요.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교수님 하는 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영감도 많이 얻었고요. 각주 하나하나가 대부분 아무리 내가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통과했어도 또 학술지라는데 계속 막 50개, 100개 막 지적을 해요. 그거를 다 이렇게 각주나 이런 데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되시게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부당이도 이제 공신력이 이게 법률행위나 절차에 대해 제3자를 일반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하는데 공직 절차에 대한 신뢰 보호의 원칙과 밀접 관련이 있고 이는 법적 안에서 거래 안전 확보에 의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로 등기, 등록, 행정적 관계직, 공유행까지 절차에 적용되는데 그 의미와는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달라요. 경매 절차의 공신력은 매각 협상 결정 이후 낙찰이 결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매각 협상 결정이 확정되면 절차상 이제 낙찰 받고 7일 되고 7일 돼야지 14일 지난 뒤에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때 보통 즉시 항고를 옛날에는 이게 참 이 법원 지원 오늘 마침 안 왔는데 제가 이제 사무관 승진심에 이런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하고 다르게 경매 단계에서 이렇게 절차를 해보고 불법을 해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잘 안 가요. 소송으로 가면 1년, 2년 하고 이 경매 고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갖고 벌 생각을 하지 막 4년, 5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재판이 이기도 구제가 안 돼요. 이미 부동산은. 그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2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시거든요.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 20년 전에는 민사집행 판사를 키웠는데 그 이후에는 전문 집행 판사님을 안 키우고 사법보좌관 제도가 올해 20년이었거든요. 제가 인천에 호텔에서 이번에 사법보좌관 회의도 참석했었는데 그 사법보좌관님들도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깊이 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얼마나 잘 쓰고 이 요리를 해가지고 그 사안과 다른 해갖고 이게 합리적으로 이 판례나 이렇게 기술해가지고 이래서 부당하다는 걸 명확하게 안 해주면 대부분은 우리나라 이 인용되는 확률이 한 3%도 안 돼요. 받아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재산 자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면 몇 억씩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깨면 합리적으로 하면 그분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지. 왜냐면 다른 데 또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해주면 해줍니다. 맞으면 옛날처럼 막 야멸하는 게 실력으로 요 사실관계나 이런 것도 재미있는데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 했을 때도 많이 올려놨었어요. 제가 이런 거 사실관계나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또 요렇게 이제 2018 판례를 분해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해놓고 요거는 올해 3월 달에 나온 그거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의견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별개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별개의 의견 내신 분들이 사회를 좀 이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저는 정치를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안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이것도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지적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각주에다가 해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고 제가 교수님이 그 논문 올려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공진이 교수님 이것도 올려주시면 이거 빨간 같은 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PPT는 완성된 게 아니라서 올려주시면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보고 마무리.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018가가 경매 절차 외형상 적법한 진행과 매각 가격증 확정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결과는 공신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2023단은 경매 절차의 외형적 요구하는 공신력에 적용을 전제할 수 없고 그 위치가 대한 집행관이 실질로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채무자 등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을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셔도 습득 안 하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한 남의 논문 한 60분, 70분 이거를 쓴 논문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온갖 걸 다 읽어보는데요. 쉽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주면 2018 다 하고 2023 다가 있다잖아요. 이게 전원합의체를 확 뒤집은 거잖아요. 뒤집었는데 옛날부터 뭐 공신력이 없는 거를 공신력이 있게 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 논점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부당이득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2023 다도 이 전원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배치되는 게 아닌데 자세히 읽어보고 그 판례의 춤은 뜻을 읽어보면 2013 다는 어떠한 제한적으로 뭐뭐뭐 해갖고 제가 4가지 타이틀을 해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공신력도 인정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는 그런 디테일하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약속대로 진짜 5분 내에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라 가지고 제가 어느 집단 가고 이렇게 독단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진심이고요. 그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가 이제 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모든 법을 다 찾았어요. 이게 국세기본법에 51조에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5월 16일날 최종 확정되고 여기 각종 보면 여기 있죠. 5월 16일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논문 쓸 때 조회할 거는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또 내가 최종 컨펌은 다시 검색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구체적 기준만에는 내가 이렇게 썼어요. 경매에 집행권인이 전면적으로 부존재하거나 집행권 자체가 무효 또는 실효되는 요거 갖고도 엄청 부장판사님 교수님들이 공격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각주에 또 다 적어놨어요. 설명. 경매 개시 결정 중대한 위법 또는 하자의 규정경 즉 절차 개시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매각 결정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절차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요 27번을 보면 아니 이거 판례가 명확하게 중대한 하자라고 쓰진 않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해갖고 내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대법원 이 판결이 건조사건의 피담보책이 이미 블라블라 이미 소멸했는지 나중 소멸했는지 경매 개시 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요거 내가 밑에까지 다 읽으면 안 되고 요 보면 해당 판례는 명시적으로 중대한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놨으나 이제 지적해갖고 각 죽었던 거는 이 논문 쓰는 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내 주장을 막 써도 각주를 안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일부러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 안 했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요도 중요한 거 제가 써놨어요. 빨간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란 거예요. 읽어보실 때 교수님이 올려주시면 안정성 확보 방안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한 공식적 명확한 이제 입법 개선에 이런 걸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해가지고 입법이 된 것도 많아요. 근데 요것도 보면 제가 입법 개선했어요. 민사집행 부동산 경매 공신력 조항 신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에는 제가 256조 1항만 있는데 현재는 내가 그랬잖아요. 앞에는 강제 경매고 뒤에 임의 경매가 준용을 하는데 민사집행법이에요. 조문에는 임의 경매 256조에 보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소멸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판례나 실무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웃기죠. 근데 강제 경매는 그런 조문도 없는데 인정해요. 왜? 판사님이 한번 걸렀다고.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만약에 소송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집행문을 발급받고 송달경명, 확정경명을 받아갖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내가 공정사무실도 갖고 공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정본에다가 집행문을 받고 송달경명, 확정경명을 안 받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일관성 확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도 이제 지적받아갖고 쓴 거예요. 그 교수님 여기 이제 왜 이렇게 해놨는 거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진짜 한 달을 얘기해도 부족해요. 이 사안에 따라서 저는 이제 경매업무를 직접 하니까 이 삶의 애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판사님들이 충분히 이해가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합법을 바꿔버리면 사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 판결들이 우리가 왜 저렇게 판결했을까 싶어도 다 그분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자 박사 논문은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 학위를 안 줘요. 보완으로 가야지. 저도 비판했다가 빠꾸 맞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 판례 녹여갖고 그리고 학술지도 요즘 학회 논문인데 카피킬을 해가지고 3%가 넘어가면 저거 안 받아줘요. 이런 것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논문도 각주를 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카피킬을 안 걸린 줄 알지. 아니 각주 달아도 다 갈아엎고 내가 이해한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쭉 나오고 자 중간에 독일, 일본 이것도 핵심인데 여기 독일어 잘 알고 일본어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다 보면 외국의 논문 이게 요즘 번역기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는 통과를 못해. 왜냐하면 50분 정도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외국 학자의 논문이 무슨 행간에 숨은 의미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번역하면 번역기 자체가 틀려요.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본하고 독일 이래 있어요. 원래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예요. 영미법계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요 보면 비교표를 잘 해놨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책에도 없는 거예요. 표 같은 거는. 그리고 결론에 가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원래 실무적 향후 세금 방향에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 집행기관의 공신에 관한 판례의 범위. 그래서 제가 아는 법원 공무원들한테 되게 많이 보내줬어요. 논문을. 그리고 쭉쭉 하고 이제 이 조문에 내가 이렇게 넣자 해가지고 이런 입법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